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매년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게 바로 응급실 범죄인데요. 바로 지난달에도 많은 환자들이 있던 응급실 안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날로 위험해지는 응급실 범죄, 그 실태를 알아봅니다. 지난 6월, 페트병을 든 남성이 응급실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뭔가를 뿌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는데요. 남성의 아내가 살충제 음독으로 119를 통해 저희 응급실에 내원하셨습니다. 내원하시자마자 고성을 지르면서 간호사를 발로 차기도 하셨고 결국 불을 붙이게 됐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응급실 진료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방화. 갑작스러운 화재에 의료진은 물론 환자들까지 놀라고 말았는데요.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급 상황. 신속히 화재 진압에 나선 응급실 의료진들 덕분에 다행히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화재가 있었던 구역의 의료진들은 사건 이후 두통, 인후통, 가슴 답답함, 그리고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현재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응급실 범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응급실 의료진을 향한 분노성 범죄가 그동안 끊임없이 발생했는데요. 잦은 폭언은 물론 심각한 폭행까지 응급실 의료진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최근 1년 이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의료진은 10명 중 8명. 직접 응급실 세태를 알아보기 위해 전남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쉼없이 들어오는 구급차. 취재진이 도착한 직후 10분 만에 무려 4대의 구급차가 응급실에 도착했는데요.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의식이 혼미한 채 들것에 실려온 환자.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쪽만. 문도 다 잠겨가지고 구조되고 관계로 들어갔거든요. 한눈에 봐도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자살 목적으로 열산산소를 이제 피고 오신 분이고 이제 우리가 치료는 이제 포화산소 치료라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진행을 할 거예요. 이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위급 환자 때문에 의료진은 항상 긴장의 연속입니다. 응급실은 말 그대로 항상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긴장에 놓지 못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응급실엔 언제나 생명이 위급한 환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손가락 치료를 받았지만 혹시나 해서 응급실을 찾았다는 환자부터 내 친구 같다고요? 증상이 경미하지만 불안감을 못 이겨온 환자까지. 때문에 응급실은 언제나 포화 상태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진료 대기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선 대기 환자가 많더라도 빈 침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증이라든지 비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구역을 좀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자리 배정을 하는 거고요. 경증인 환자분들을 저희가 침대를 다 할애를 하고 다 줘버린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확보된 베드가 몇 개가 없는데 다 차버리면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든지 중증을 요하는 위급한 상황을 요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한 환자나 보호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응급실대 시스템 때문에 갈등이 종종 생깁니다. 물어보는 거야. 아니라서 그것만 조금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위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환자가 응급실을 찾은 건데요. 환자 먼저 볼게요. 이쪽 손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이쪽이요. 제가 만지는 건 아시겠어요? 네. 제가 어디 만지고 있는데요? 네. 왼쪽 다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왼쪽 다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의사소통이 힘들 정도로 상태는 심각. 대기 시간 없이 곧바로 조치가 취해집니다. 뇌경색 정도가 좀 심해서 빨리 좀 신경과 연락을 통해서 치료나 처치가 필요한 걸로 사료가 돼서
가장 우선으로 봐야 되는 환자분이십니다. 이 중증 환자는 미리 비워놓은 병상으로 빠르게 옮겨졌는데요. 응급실 의료진의 신속한 조치로 다행히 심각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언성 높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의료진을 향한 폭언은 전화로도 행해집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네, 오세요. 또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막 언성을 높이시는 거죠. 이제 간판만 이렇게 가끔씩 하시면서. 반말로 하시면서 끝에 찾아온다고 하는 거? 막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자주 있는 일이고 하니까 사실 저희도 최대한 이제 아프신 분이고 이제 같은 가족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게 저희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고 아마 또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언성 높이시고 하시면 저희하고 폭언이나 폭행을 삼가는 경고문이 이곳저곳 붙어 있지만 무용지물. 폭언과 폭행은 응급실 의료진에게 남의 일이 아닌데요. 하루에 서너 번 이상은 폭언은 듣는 것 같습니다. 뺨을 맞는다던가 아니면 멱살 잡힌다던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1, 2년에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으로 얼굴을 맞았거든요. 모서리로 턱을 맞았는데 던졌어요? 이렇게 찍었어요. 자기가 손에 쥐고. 잦은 응급실 범죄를 겪고서도 의료진은 응급실을 떠나지 못합니다. 생명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으로 환자의 곁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약간 이렇게 좀 공황처럼 오는 거 그런 게 아예 없었다라고는 말은 못 하는데 그냥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환자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힘들긴 한데 또 환자들이 뭐라 한다고 거기 같이 뭐라 할 수도 없고. 스트레스는 당연히 쌓이고 자괴감도 들고 응급실이 이제 그런 일들을 빼면 영성적이고 또 보람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응급실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 지난 10년 동안 10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제가 같이 있던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첫날은 성희롱을 당하고 둘째 날은 폭언을 당하고 셋째 날은 폭행을 당했어요. 각각 다른 사람한테. 그 3일 연속 계속 근무를 하는 거예요. 부산 사건을 거꾸로 되짚어 생각을 해보면 예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만취한 보호자를 응급실에 처음 들여보냈다라는 자체가 문제예요. 처음에 난동을 피웠을 때 아니면 처음에 만취 상태였을 때 응급실을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테고요. 생각해보면 1년에 한두 번 폭행당하고 한 달에 한두 번 폭언을 당하는 직장이 있다. 과연 다닐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전문의들이 응급실을 떠나요. 그 의사가 보고 있던 환자들은 다 피해를 보겠죠. 10년 전만 해도 응급의학과가 지원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80% 선에 머물러 있어요. 아무래도 응급실에서 자꾸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좀 선호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위협하는 응급실 범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응급실 범죄에 대한 대책이 심각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볼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입니다. 네, 정말 많은 응급실 의료진분들이 이 폭언이나 폭행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게 이런 경우 현장에서 제재를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지난 2018년에 우리 고 임세훈 교수님께서 환자가 휘두르는 흉기에 의해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2019년에 이제 그런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이제 국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전 규정에 의해서 보안 인력이라든가 보안 장비, 보안 시설에서 보안하는 장비들이 만들어졌긴 했는데 굉장히 제한된 규정들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보안 요원이면 청원 경찰 같은 분들일까요? 근데 그분들이 계신데 왜 난동을 막지 못하는 거죠? 이해가 조금 안 가서요. 사실 응급실에 그 청원 경찰 배치가 아직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그 사설업체를 통해 가지고 보안 요원을 그렇게 이제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이렇게 주치자라든지 뭐 의료진에 대한 폭행하신 분들을 보다 보면은 이 보안 요원들이 말려야 될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다 보면 몸싸움이 벌어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게 쌍방적인 폭행으로 돼가지고 결국 그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적인 고소라든가 또한 피해 보상 문제가 생기고 본인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즉 다시 말하면 공권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근데 범죄가 발생했을 때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면 이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가해자에 대한 어떤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돼서 대개는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많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 반의사 불벌죄가 뭔가요?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은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법 조항이거든요. 네. 폭행당한 의료진 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 왜 처벌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실 이제 그 처벌 자체가 좀 경미하기 때문이거든요. 일반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범죄의 경우 뭐 폭언을 했다든가 가볍게 뺨을 때린다든가 이런 경우에 가벼운 폭행 자체는 처벌이 약하고요. 사실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범죄도 뭐 중상이라든가 사망 그렇게 중범죄가 아닐 경우는 대개는 그렇게 가볍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고소나 고발을 해도 처벌이 경미하고 또한 의료진들이 사법 절차 진행되면서 소송 비용이라든지 진료할 시간에 가서도 법정 출두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처벌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개인 갈등이 아니라 의료진이 의료 행위를 하고 있고 응급실에는 아픈 환자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일반 범죄랑 동일선상에서 보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선 그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좀 폐지해가지고요. 가해자 꼭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응급실 폭력 사범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을 좀 적용을 시켜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이런 걸 목소리가 나와야만 우리 주치자들이라든가 나머지 이런 폭력을 하는 이런 분들께서 응급실에서 경각심을 키워줄 것 같습니다. 네, 이 근원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응급실 의료진은 중증 및 응급 환자를 우선적으로 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응급 상황을 최선으로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건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 개선이 필요할까요? 사실 응급실에서는 정말 다양한 환자가 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중증 환자들, 심근경색 환자라든가 뭐 뇌출혈, 뇌경색, 출혈성 쇼크, 뭐 폐혈증 등 정말 이런 중증 질환도 있지만은 가벼운 질환도 많이 오잖아요. 뭐 알레르기 질환도 올 것이고 단순 복통, 단순 열상 이런 게 오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응급실 의료진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항상 환자들의 생명이나 건강을 최우선하거든요. 그래서 중증 환자부터 도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증이나 경증 따지지 않고 진료한다면 나중에 본인이라든가 가족들이 생명이 정말 위급할 때 먼저 진료를 받지 못하는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의료진들 폭력을 가하게 될 경우는 그 순간에 응급실에서 진료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 다른 환자에 대한 피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신 이필수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